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정말 흥분되는 날인데요. 한강 씨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야, 내가 노벨상 받은 사람 시집을 한국말로 북독을 하리라군. 와, 할렐루야. 예. 2024년 10월은 우리 시인들에게, 더욱이 문학인들에겐 정말 너무나 행복한 날이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책을 나눌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학과 지성이라는 이 출판사는 대박 터뜨렸죠. 이게 내가 노벨상 받자마자 그 다음날 오더한 건데 일주일 뒤에 왔는데 커버 안에 노벨상 수상이라고 붙여져 있고 이게 1913년, 11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 갑자기 초관 49세 발행. 그래서 2024년 10월 18일 포스트 노벨상. 와, 뭐 한국 사람 빨리빨리 끝내주죠. 43살 때 쓴 시집입니다. 우리 한강 씨가 1993년 시인으로 등단합니다. 23살 때. 그리고 20년 뒤에 이 출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케일로 보면 93년도 23살 때 시인으로 등단하고 2000년도 때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른이죠. 예, 서른에 엄마가 되고 2007년 37세 때 어린이 동화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7살이라는 거죠. 너무 재밌죠. 그리고 43살 때 2013년도에 이 책을 출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이렇게 쭉그 크로놀로지컬리 볼 수 있는 것 같고 11년 뒤에 11년 뒤에 55살 때 어, 2024년 노벨상을 받습니다. 음, 와, 사실 제가 이 책도 북톡을 꼭 하고 싶은 책인데 너무 간단한 책이지만 한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북톡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한강 씨의 그 노벨상 수상을 왜 노벨상을 줬는가라는 글들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사무이라고 노벨상처럼 상 선정 이유를 밝히는데 이 어린아이 동화책도 천둥 꼬마 선녀, 번개 꼬마 선녀 이 책에도 천둥과 번개를 두려워하는 7살짜리 아들에게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책인 것 같다.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천둥과 번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천둥 번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새벽 이에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천둥과 번개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주 딥합니다. 여기서 제가 뭐 여기 뭐 보면은 정말로 좋아하는 시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 노벨상 수상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당연히 더 깊게 읽게 되죠. 근데 여기서 철학적으로 보면 심장이라는 사물, 지워진 단어를 들여다본다. 희미하게 남의 선의 일부, 기억 또는 니언이 구부러진 데 지워지기 전에 이미 비어있는 사이들. 그런 곳에 나는 들어가고 싶어진다. 어깨를 안으로 말고 허리를 접고 무릎을 구부리고 힘껏 발목을 오므려서 희미해지려는 마음은 그러나 무엇을 희미하게 만들지 않고 덜 지워진 칼은 길게 내 입술을 가르고 더 캄캄한 데를 찾아 동그랗게 뒷걸음치는 나의 혀는 와 심장이라는 사물
여기서 자기가 글이라는 단어라는 기억, 니은, 자기는 들어가고 싶다. 글이라는 세상에 자기의 존재가 들어가는 걸 꿈꾼다. 근데 제목이 심장이잖아요. 자신의 heart. 음, 근데 여기에 혀를 자르고 동그랗게 음, 내 입술을 가르고 어떻게 보면 혀를 자르고 동그랗게 뒷걸음치는 나의 혀는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혀와 존재로서의 언어의 거리를 지워진 단어를 들여다보면 느끼게 한다. 야, 이 글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짧은 시를 통해 154, 154페이지에 이 글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어둠을 보고 빛을 듣는 그 불편한 세계가 그에게는 왜 투명한 세계가 되는 것일까? 순수한 관념으로서의 언어와 마주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 투명한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제시되는 것은 주로 텅 빈 두 눈, 혀가 없는 말. 그래서 시인은 어떤 저녁의 피투성이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에 쓰여진 도구로서의 언어가 아닌 존재로서의 언어와 진실하게 마주치는 시인은 모습이 환기된다. 혀와 글, 그것이 도구로서의 혀와 존재로서의 글, 도구로서의 언어와 존재로서의 언어. 즉, 도구로서의 언어는 혀, 존재로서의 언어는 글. 음, 저는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만큼 글을 쓰기 위해서 투쟁했는가. 자기는 지워진 단어를 들여보면 왜? 뭐 시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그 희미하게 남은 손의 일부 기억이야? 니은? 지워지기 전에 이미 비어있던 사이들. 그곳에 나는 들어가고 싶어. 머리를 막 허리를 접고 무릎을 구부리고 음,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 참 잘 쓴 시입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깊게 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제가 읽어본 시집 중에 가장 긴 시 타이틀 제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2005년 5월 30일 제주의 봄바다는 햇빛이 반 물고기 비늘 같은 바람은 소금기를 힘차게 내 몸에 끼워주며 이제부터 내 삶은 덤이라고. 그 제목이에요. 시는 뭐냐? 어린 새가 날아가는 걸 보았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와우. 이거 너무 좋아서 영어로도 번역해 봤어요. 영어로 타이틀 2005 May 30th Spring beach of Jeju, half full of light, wind like fish scales, sprays salt mist powerfully over my body, telling me, from now, your life is extra. The content of the poem. I saw a baby bird flying. My tears has not yet ceased. 와우. 이게 지금 일부 새벽에 들은 노래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부 극장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건 저는 분명히 인텐션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중요한데 왜 타이틀, 어? 그리고 내용.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도구로서의 언어 혀와 존재로서의 언어 글 뒤집는 거죠. 뒤집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이틀이 간단하고 내용이 길어야 된다고.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뭐야?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계속 여기에 무슨 그날 아침에 제주 바닷가에서 뭘 체험을 한 거죠. 네. 말을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존재로서 와 살아있다는 것. 그죠? 새벽에 들은 노래. 음, 아, 너무 좋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부 극장이란 게 해부 극장은 뭐냐? 다시 말하지만 존재로서의 언어 네 번에 나오는 도구로서의 언어 그죠? 이거를 서로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부국장 2. 나에게 혀와 입술이 있다. 그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다.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안녕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고 정말이에요? 라고 대답할 때 구불구불 휘어진 혀가 벌써 혀가 두 번이나 나오죠. 내 입천장에 매끄러운 이의 뒷면에 닿을 때 닿았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내 말은 안녕 어떻게 하세요? 진심이야 후회하고 있어.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에게 심장이 있다. 통증을 모르는 차가운 머리카락과 손톱들이 있다. 그걸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나에게 붉은 것이 있다라고 견디며 말한다. 1초마다 오므려 활짝 펼치는 것. 1초마다 한 주먹씩 더운 피를 뿜어내는 것이 있다. 수년 전 접질렸던 발목에 새로 염증이 생겨 걸음마다 조용히 불탈 때가 있다. 그보다 오래전 교통사고로 다친 무릎이 마루장처럼 삐걱거릴 때가 있다. 그보다 더 오래전 으스러졌던 손목이 손가락 관절들이 다정하게 고통의 찬말을 걸어온다. 그러나 늦은 봄, 오늘 오후 검푸른 린트겐 사진에 담긴 나는 그리 키가 크지 않은 해골. 살갗이 없으니 물론 여의없고 역삼각형의 골반 한쪽은 텅 비어 있다. 엉치병 위에 디스크 하나가 초등살처럼 곱게 조금 달아있다. 썩지 않을 영원히 멈춰 있는 섬세한 잔뼈들. 뻥 뚫린 비강과 동공이 공공이 내 얼굴을 마주본다. 혀도 입술도 없이 어떤 붉은 것, 더운 것 없이 몸속에 맑게 보였던 것들이 뙤약볕에 마르는 날이 간다. 끈적끈적한 것, 비통한 것까지 함께 바싹 말라 가벼워지는 날, 겨우 따뜻한 내 육체를 맷으로 가르내 본다. 꿈틀거리는 것, 무엇도 들여볼 수 없는, 다만 해가 있는 곳을 향해 눈을 잠그고 주황색 허공에 생명이라고 써야 하는 날, 혀가 없는 말이어서 지워지지 않은 그 말을. 와, 혀와 말. 그죠? 혀는 뭐야? Agent of language, communication. 혀가 없는 말은 뭐야? 순수한 관념, intuition. 그래서 혀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네 번. 혀가 없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분은 혀를 도구의 언어, 글은 존재의 언어, 인투이션을 글화, 혀를 바이패스한다는 상당히 깊습니다. 이게 실존 철학가로서 제가 사실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소미 누나를 위해서 키어크가르드가 읽어주는 시집 그래서 우리 소미 누나의 시집을 제가 분해한 적이 있는데 야 우리 한강 씨의 시집을 분해해서 한국말로 그건 이제 영어를 출판했는데 우리 누님 거는 이거는 내가 한국말로 출판하면 혹시 우리 출판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인투이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여기 아까 손이 부서졌다 그랬죠. 그죠? 손이 부서졌다는데 여기 그 손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때 내가 가장 처절하게 인생과 육박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헐떡이며 클린치한 것은 헛개비였다. 헛개비도 구슬땀을 흘렸다. 내 눈두덩에 뱃가죽에 푸른 멍을 들였다. 그러나 이제 처음 인생의 한 소맥자락과 잠시 악수했을 때 그 악령만으로 내 손뼈는 바스러졌다. 와, 이거 그 조현정님의 해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현정님의 해석이 어떻게 써 있냐면 그때라는 시를 보자. 험난한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애써 건너온 그 시절이 그저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삶의 위기를 쉼없이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를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누군가는 안간힘을 쓰며 삶을 향해 스스로 손을 내밀겠지만 손을 잡아주긴커녕 산산조각 내버리고 많은 잔인함이 우리의 삶 안에 내장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가 얘기하는 특별한 불행과도 무관하게 삶과 전면적으로 불화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민감하도 강한 영혼과 허약한 육체에 대해 시인은 말하고 싶었던 듯 한다. 그래서 강한 영혼과 육체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그게 아니라 한강 씨는 지금 거짓된 자기와 음, 진짜 현존하는 자기가 만나서 악수를 할 때 현존 거짓에 이게 너무 세가지고
내 손이 부서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을 직면했을 때 이게 이게 어떻게 말해서 소렌 키어카르디의 코람데오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는 얘기인데 여기는 뭐 하나님을 모를 때 쓰시니까 자기가 자기의 진실된 자신을 만났을 때 자기의 그 가짜가 너무 커서 자기가 그 악령만으로 내 손이 부러졌다. 그러면서 자기 부러진 손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러진 손목에 대해서 어디 얘기했죠? 해부국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오래전에 으스러졌던 손목, 그죠? 이것이 지금 그때 말하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또 네,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서시라는 게 또 굉장히 이 많은 시 중에 43살 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3살 때. 60이 넘어보니까 40살 땐 이런 시를 쓸 수 있겠다. 서시.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내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당신,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라고. 아니,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모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후회했는지, 무엇을 돌이켜 헛되이 애쓰고 끝없이 집착했는지, 매달리며 눈먼 거린처럼 어루만지며 때로는 당신을 등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사이 움푹 파인 눈두덩이와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얹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와, 끝내주죠. 미래의 자기를 43살 때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는 모습으로.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이거 영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정말 좋은 시입니다. 음, 읽어드릴게요. 이건 영어로 번역해도 멋있어요. 사실 시라는 건 번역하면 완전히 망치거든요. 그래서 시의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괜찮아요. Destiny, Prologue, Prologue, 서시, Prologue. Destiny visited me one day. Start talking to me. I'm your destiny. Are you satisfied with me? She's asked. I will embrace her quietly for love. Would I with my heart forever calm, longing for nothing but uncertainty, hesitate, remains. I felt you before. Would I say that? I've known you, presence in absence of feeling. There is no ver- reason, reason for words. You know everything before I speak. What I love, what I regret, what I attempted to do, redo in vain, like a blind destitute. Sometimes trying to avoid you. Then you came showing your face. I will look between the lines of shapes and hollow eyes and curtain of shape of nose, curvature of my nose, smeared and erased shadow, light for long time, putting shaking two hands in mine, right there on your cheek, teary cheek. 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인으로서 쓴 시가 있어요. 80대 노인을 만나며 뭐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저도 한 40대 쓴 시인데 40세 때 내가 80 되면은 이제 충분히 늙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40대 내가 80대 노인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 그때 우리가 두 손을 잡고 춤을 출까? 왜? 참 잘 살았다. 어, 네가 너됨으로 살았다라고 할까? 아니면 통곡을 할까? 근데 우리 이자매는 통곡을 한대. 운대잖아. 당신의 뺨에 얼룩진. 왜?
운명이 미래의 자기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 노벨상을 받은 이 시는 좀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어떤 시는 읽으면서 류시화 씨가 떠오르고 어떤 시는 이건 천상병 씨, 어떤 시는 솔직히 내가 떠오르고 저녁의 소묘라는 시가 있어요. 죽은 나무라고 의심했던 검은 나무가 무성해지는 걸 지켜보았다. 딱 요 섹션이 류시화 씨의 이런 시가 많아요. 죽은 나무 시, 그러니까 이분은 류시아 씨의 시는 그 네이처를 사랑하고 인도 가서 많이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를 좋아하시는 만약 류시아 씨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들어보세요. 왜 내가 류시아 씨를 생각했는지. 저녁의 소묘 다섯 번째. 죽은 나무라고 의심했던 검은 나무가 무성해지는 걸 지켜보았다. 지켜보는 동안 저녁이 오고 연두빛 눈뜰에서 피가 흐르고 어둠에 혀가 잠기고 지워졌던 빛이 투명한 칼질들을 그었다. 살아있으므로 그 밑동에 손을 뻗었다. 와. 그러면서 이 시집은 끝이 납니다. 이게 마지막 시예요. 어떻게 좀 절망적이고 어떻게 좀 멜랑콜리하죠. 예. 그래서 근데 또 무식한 우리 또 크리스찬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해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디프레스게 하는 막이라고 그렇게까지 진짜 썼어요. 귀신 들린 사이 이게 한가운 귀신 들렸고 막이라고 내가 정말 쪽팔려가지고 너무 창피해요. 나는 그런 크리스찬들 만나면 좀 제발 그냥 조용히 계세요. 나도 무식하면 용감한 건 좀 옛날 같으면 발표도 안 될 건데 요즘은 그 SNS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나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아, 그러면 뭐 시를 읽고 디프레스 되는 건 다 귀신 들렸으면 그 도대체 여러분 다윗 왕이 쓴 시편 읽으면서 디프레스 안 되는 시 있어요. 예. 그럼 다윗도 귀신 들렸고 마귀 새끼네. 그럼 무식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욕할 때는 그 사람이 쓴 책 10권 정도는 읽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키어크가르드라는 철학자가 한국에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38권 중에 6권밖에 없었는데 한국 신학 교단에서 키어크가르드를 이단이고 아, 이렇게 몰아버렸어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게 무식한 거죠. 그래서 어, 저는 뭐 한강 씨가 크리스찬이었고 좋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강 씨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삶을 담백하게 솔직하게 썼을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죠? 어떻게 여기서 린트켄이라는 게 나오죠. 린트켄은 누구예요? 1895년 11월 8일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도대체 뭔가 이 레이는 뭔가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X라고 써서 엑스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어떻게 돼? 해부 극장 투잖아. 나에게 혀와 입술이 있고 하는데 몸을 엑스레이를 보니까 그냥 뭐 그죠? 뻥 뚫린 비관과 동공 그죠? 썩지 않을 섬세한 잔뼈들 엉치병 위에 디스크 하나가 초승달처럼 곱게 조금 달아있다. 와 끈적끈적한 비통한 것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혀가 없는 말이 지워지지 않는 그 말을 하면서 혀 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혀가 없는 말, 순수한 관념, 인투이션. 이것에 고민인 거예요. 스트러글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내가 느끼고 사는 것. 음. 그래서 그분이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죠? 소년이 온다. 이거에서 노벨상 받은 거잖아요. 이건 많은 그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시의 콜렉션이다. 이건 그냥 계속해서 시로 풀어나가는 소설이다. 왜? 이게 이제 키어크가르드가 그렇게 쓰거든요. 글을 계속해서 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틴 하이데거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문학도 필요 없고 소설도 필요 없고 다른 책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모든 대화를 시로만 하면 된다. 왜? 시가 엑기스고 시를 할 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듣는 게 아니라 인투이션.
그냥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깨달아지는 것으로 커뮤니케이트를 해야 마음에 찡하는 것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는 동일합니다. 43살 때, 그죠? 어, 23살 때 시를 쓰기 시작하고 43살 때 20년 동안 모아놨던 시를 시집으로 내고 그 다음에 그 시적으로 푸른 우리 어, 광주의 사건 또 요즘 또 크리스찬 그룹 중에 광주는 우리 위대하신 전두환 각하께서 이 빨갱이 새끼들을 죽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전두환 각하는 도대체 이게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갖다 정치로 써먹고 점수 달라고 또 뭐 또 또라이들이 있으니까 그죠? 박정희 대통령을 우상화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박정희 박통대회 교회 그래가지고 뭐 박근혜까지 뭐 하고 와. 제가 또 놀란 건 박근혜 씨께서 또 뭐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와 깜짝 놀랐어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교보문고에서 판다고 화제 베스트셀러 어둠을 지나 미래로 정말 미래를 다 망쳐놓은 사람이 저는 어, 시인으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4년도부터는 딱 족쇄를 풀으셨어요. Public Prophetic Voice, Public Prophetic 예언적 Voice가 되어서 음, 외쳐라. 어, 그래서 한강 씨의 이 시집을 제가 잘 정리해서 정말 죽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죽고 싶은 당신에게 여러 시리즈를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쓴 거, 그 다음은 제가 아직 연락은 안 됐지만 BY라는 우리 래퍼를 좀 연결을 해서 같이 좀 BY를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키어크가드랑 BY랑 만나서 죽고 싶은 당신에게 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이제는 그 한강 씨와 한강 씨 시를 내가 읽을 때 키어크가드가 와서 이건 이렇잖아라고 라는 팀으로 하나 써서 영어로 물론 출판하죠. 그럼 영어도 좀 팔리지 않을까? 이건 좀 제가 지금까지 방질 목사님 어, 뜻을 따라서 제가 책을 팔 때마다 25전씩 벌든가 뭐 1불씩 벌게 해서 거의 뭐 안 벌었어요. 돈을. 140 한 번째 책을 출판했는데. 근데 이 책은 내가 퍼블릭 프로페틱 보이스로 AI랑 같이 써서 영어로 좀 제대로 뭐 한 20불 정도 받으면 한 권 팔 때마다 한 4, 5불 남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거 한 만 권 정도 팔리면 야, 4만 불, 5만 불.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죽고 싶은 당신에게를 좀 여러 권 출판해서 막 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책을 출판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들어.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주님, 좀 잘 팔리는 책을 쓰게 해서, 제가 박사 논문이 자립론인데, 이거 자립 못하는 출판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돈 버는 책을 좀 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북톡을 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네요. 200번 넘게. 여러분 들으면서 관심 있으시면 매일 복음 그냥 유튜브에 가서 닥터 바보 DRBOBOH 치시면 제 사이트가 뜹니다. subscribe 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ring the bell 해주시면 저랑 매일 만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저녁에 서랍을 넣어두었습니다.